안녕하세요. 스타일리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12월 31일, 오늘 화요일 맞죠? 오늘 그 2024년도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 그 신년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인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금요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자, 사실상 그 한국 증시는 어제 폐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증시 종사자들은 오늘 휴무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기타 법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뭐 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들은 오늘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또 그 마지막 그 영업일이기 때문에 그 영업을 단축을 해서 종무식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국 증시는 어제 이제 폐장을 했고 오늘 쉬고 내일 신년 휴무에 들어가고 1월 2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되겠네요. 목요일 날 이제 그 2025년도 첫 매매일이 개장이 되는데 첫 매매일 개장은요 언제나 그 매년 그랬다시피 1시간 늦게 열리게 됩니다. 1시간, 그러니까 보통 9시에 개장을 하는데 첫 매매일은 10시에 개장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개장 시간이 4시 반까지 1시간 이렇게 수년이 되는 건 아니고요. 끝나는 시간은 그 기존하고 똑같이 3시 30분. 그러니까 1월 그 2일 날, 그 25년도의 첫 매매일은 10시에 시작해서 3시 반까지 끝난다. 1시간 단축이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계속 되었어요. 특히 하반기에요. 그러나 이제 2024년도를 그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또 증시에 대해서 어땠거나 그 1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보는 것이 어쨌든 확인을 해보는 것이 또 2025년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은 그 2024년도 증시를 한번 점검 또는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좀 복잡하죠. 직접 그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데. 자, 우선 밑에 보시면은 그 상반기, 하반기가 돼 있는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여기 빨간색 상반기 처음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하반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 지점에서 제가 그럼 이제 2024년도 1월달 이 지점에서요 코스피가 한 2600 정도 됐어요. 딱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현재 그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 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31일까지 놓고 봤을 때 이 검정색 그 예상선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이 지점에서 어떻게 예상을 드렸냐면요. 코스피가 2024년도에 3천까지는 쳐다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3천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중간에 뭐 논란도 있고 뭐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뭐 매파니 비둘기파니 이런 논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월가에서요. 월스트리트에서. 그런데 저는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건 있죠. 미국은 반드시 피벗 금리 인하, 그동안에 금리 인상만 쭉 했다가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조차도 금리 인하 올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8월달 폭락 장세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8월달에 폭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은 무조건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로서 미국은 실제적으로 2024년도에 9월달, 11월달, 12월달에서 1% 무려 1%포인트를 세 번 동안 나누어서 했지만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1%포인트를 금리 인하를 했다. 이건 적중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반기에 이어서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었지만 하반기까지도 최고치를 경신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최고치,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해가는 그런 흐름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플러스 상관성을 가지고 연동을 하면서 한국 증시의 방향성도 1월 달에 2600 정도에 있었던 그 증시의 방향성이 3000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드렸던 겁니다. 이 예상은 1월 달에 드렸던 예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삼천선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던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피벗이 배경이 됐지만 이제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다라는 거, 반도체 업황이 2023년도 연말부터 그 D램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가 플러스로 턴 어라운드가 됐다라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하반기에 이어서 AI 장세는 지속될 거다. AI 장세는 지속될 거다라는 이런 전망을 제가 드렸었죠. AI에 반해서 제가 2차 전지는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대조적으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테슬라하고 관계성도 있었지만 한국에도 우주항공청이 저쪽 우주항공청이 사천이죠. 진해 그 사천 비행장 그쪽에 그 개청이 됐고, 그 관련해서 우주항공 테마가 점점 그 어떤 그 테마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제가 1월 달부터 전망을 드렸었고, 이 역시 그게 좀 적중을 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아웃 퍼포먼스를 분명히 낸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 탄핵 사태로 인해서 그 어떤 그 주도성이 많이 훼손이 돼 버렸지만 이 탄핵이 있기 전까지는 그 우리 정부의 그 정체성, 그리고 정부의 그 정체성과 정책 방향성하고 부합되는 이 방산, 그리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도 내내 그 중동의 확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또 전쟁이 더 확산되는 그런 그 현상들, 그런 상황들을 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주도성을 가졌었는데, 이런 전망들은 대체적으로 모두 적중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자, 다만 지수에 있어서 조금 아쉽게도 이 3천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 자, 그런데 이거를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요. 이 상반기. 자, 하반기로 봤을 때는 3천선까지는 도달이 안 됐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증시가 2890선, 즉 2900까지는 이미 도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6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1년 동안 3000까지는 볼 수 있다고 했던 것이 한 6개월 정도에 2900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전망이 과연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상반기 입장에서는 이 전망이 조기 달성이 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상반기에 그 여러 가지 희망적인 하반기 증시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증권사들에서 내놓는 3,100이 간다, 3,200이 간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전자가 간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30만 그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도 주가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꺾이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2,900까지 갈 때, 상반기에 2,900까지 갈 때 그 한국 증시에서는 이런 그 특성들이 있었어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AI라든지 그 우주항공,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에는 좀 더 이렇게 상반기에 스피드하게 2,900까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키워드 밸류업이라는 키워드가 기억이 나실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AI 그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그 연계성 상에서 데이터 센터 장세,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외국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최고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한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던 바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또 특히 그 구리 가격이 급상승을 했었었고, 구리 가격 급상승 그 배경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비가 크다. 그래서 전력 소비에 따른 어떤 그 전선 테마 이런 것들, 전력 테마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그 상반기에 강세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그 하이닉스의 HBM 이건 역시 이제 그 반도체하고 관련된 건데, HBM 그 장세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상반기에 조기에
조기에 2,900까지 이렇게 조기 달성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3,000까지 봐야 된다였는데 6개월 만에 2,900까지 갔으니까 이 시장 자체를 방향성을 잘못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은 정확하게 봤다. 그렇다면은 갑자기 하반기에 미국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을 해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이렇게 이렇게 주저앉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어제 장마감의 코스피 2,400 또 살짝 아래로 2,400 아래로 끝나게 되는 이렇게 주저앉게 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이 하반기는 전혀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연동성이 없었고 한국은 거꾸로 움직였다라는 그런 한국의 구조적인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었죠. GDP 성장률이 낮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문제가 있었었죠. 삼성전자 문제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내수가 안 좋은데 수출이 꺾였다 이런 부분들도 작용했었었고 그리고 환율이 그 고환율로 1,400원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그 한국의 구조적인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완전히 미국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이렇게 2,600 대비 2,400까지 그러니까 뭐 한 10% 가까이 이렇게 지수 자체가 10%면은 종목들은 뭐 40%, 50% 이렇게 반토막 난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널리게 되거든요. 이런 장세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좀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악화가 됐기 때문에 어제 장마감한 코스피는 2,400을 살짝 이탈하는 2,396인가 그렇게 마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하반기에는 뭐 8월 달에 피벗이 지연될 거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했잖아요. 피벗이 있었는데도 뭐 피벗이 지연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엔캐리드 정산, 엔캐리드 정산 때문에 그때 한국 폭락했었잖아요. 8월 달에요.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중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저기에 이란까지 막 확장되는 분위기, 공포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됐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또 9월 달에 또 폭락을 했었던 그런 거 기억이 나실 테고 또 가을 들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국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11월 달에도 반등하지가 못했죠. 한국 증시가. 그러던 중에 12월 달에 계엄이 터졌고 이게 탄핵 선동 정치로 연결되고 또 안타깝게도 이틀 전에 우리 무안공항에서 참사까지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악재들 정말 내후외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2024년도 하반기에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한국에는 좋은 것들이 없었던 거. 좋은 것들이 증시에 좋은 것들이 없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한국의 증시의 저항을 더 두껍게 만들어서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 지수를 탈환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렇게 이게 지금 어제 마감된 한국 증시의 현실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무안 참사 잠깐 얘기했는데요. 무안 참사 키워드로서 무안 참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이 좀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이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안 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무안 공항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자, 일단은 비행기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블랙박스가 나오기 전까지 또는 지금 2명의 생존자가 있잖아요. 2명의 생존자가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좀 몇 달 후에라도 좀 정상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게 회복이 된다라면은 그분들의 증언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내용들은 그때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팩트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그 벨리 랜딩이라고 하죠. 동체 착륙. 물론 공중에서 뭔가 뭐 새가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이데이를 이렇게 눌렀다라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비행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선회를 하다가 이제 착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착륙을 할 때는 비행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관제탑, 그 공항 관제탑도 있고 항공사의 관제탑도 있는데 그 지시를 안내를 받으면서 하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벨리 랜딩은 아무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가 비행기 동체의 바닥이 땅에 활주로 런웨이에 닿은 것까지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속도가 감속이 안 되면서 슉 계속 해가지고 달려갔겠죠? 달려갔는데 결국에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그 콘크리트 벽, 로컬라이저가 심어져 있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면서 충돌을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폭발과 화재로 인해서 179명이 한 번에 다 사망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 자, 이 부분에서요, 절대적으로 이번에 이 무안공항에서 첫 번째 주변에 새들 이렇게 하다못해 우리 공군들로 군대 간 병사들은 다 알아요. 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팀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활주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길지도 않은데 또 그마저도 활주로 끝에서 랜딩이 된 게 아니라 중간에 랜딩을 하도록 그렇게 됐다라는 거. 거기에 만약에 그 방화벽, 콘크리트 벽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참사로 연결되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 무안공항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스키장에서 이게 무슨 대형 참사하고 뭐 비유를 드리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스키장에서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슬로프가 굉장히 급한 슬로프였는데, 이제 마치 조류들이 비행기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어른들이 스키 타고, 특히 이제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제일 부담스러운 것들이 얼쩡얼쩡하는 어린애들이 앞에서 나타나고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들을 치면 애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 때문에 경로를 바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스키를 타다 보면은. 근데 제가 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이를 피하려고 스키를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그게 슬로프가 워낙 이렇게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이게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스키가요. 제동이 안 되면서 계속 이제 미끄러지듯이 쭉 뻗어 나가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제가 그쪽 방향을 돌린 쪽으로 해서 쭉 직진을 해서 뻗어 나가는데 그 앞에 아까 콘크리트 방어벽처럼 이 가드가 돼 있는 장치가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그게 만약에 콘크리트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속도나 슬로프의 각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제동이 안 됐으니까 그 정도로 급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그때 안 다쳤거든요. 콘크리트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철조망 같은 거였다라고 하면은 얼굴에 뭐 이렇게 철조망 해가지고 상처 같은 거 많이 났겠죠. 근데 저 안 다쳤어요. 안 다친 이유가 방어가 돼 있던 시설이 그물로 돼 있었어요. 그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물을 뚫고 밖으로 나가긴 했어요. 그 그물을 뚫고 또 그물이 뚫어지면서 밖으로 튕겨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이렇게 그물을 통과해가지고 한 2, 3m 더 간 다음에 이제 멈춰져가지고 다치지도 않았고 뭐 목숨에 지장도 없었던. 그런데 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요, 이게 지금 무안공항에서 콘크리트 시설이 상식적으로 활주로가
그 다른 공항에 비해서 길지도 않은 활주로에 그게 앞에 있었다라는 거, 그건 정말 그거 누구 책임인지 저 그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뭐 그 국교부에서는 뭐 다른 공항도 그런 비슷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노컬라이드 그 심어 놓는 거는 그렇게 콘크리트로 박아 놓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저는 무안공항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책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쪽으로 키워드로 지미 카터라는 말을 써봤는데, 그 지미 카터가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카터 대통령이거든요. 1978년, 79, 80 이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대통령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도 그때 초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그 기억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 바로 전에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 대통령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포드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포도하고 비슷하니까 포도를 연상하면서 포도 대통령 이렇게 불렀었던 적도 있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지미가 우리가 그 한국말 중에 엄마를 애미, 아빠를 애비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지애미, 지애비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지미 이걸 욕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지미 카터 하니까 이게 욕처럼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좀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건 뭐 신문이나 어디 뭐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내용, 제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웃었다, 재밌게 웃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좀 어렸을 때 들었었어요.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마 그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한국하고 좀 관계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이분이 또 중간에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래도 100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장수를 한 대통령 반열에 올라갔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바로 전 대통령이 아까 포드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포드 대통령이 그 바로 앞에 대통령이 그 닉슨 대통령, 미국의 그 탄핵 사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했죠.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탄핵 심판 따져보면 이게 국론이 너무 분열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탄핵 심판 안 따져보고 내가 스스로 하야하겠다라고 해서 그 닉슨이 물러나게 됐어요. 자, 그럼 닉슨이 물러나게 되니까 부통령으로 있던 그 포드가 자동으로 이제 그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선거를 한 게 아니고 물려받게 됐는데, 그 포드 대통령이 이제 그 물려받은 다음에 그 자기한테 대통령직을 물려준 그 닉슨 그 사람하고 관련된 그 워터게이트라든지 막 그 연루된 사건들을 다 그냥 사면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포드 대통령이 그 닉슨한테 물려받은 남은 임기만 그 대통령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다시 재선을 해보려고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붙은 건데 재선에 실패를 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시대의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그 포드 대통령이 그때 지미 카터한테 패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닉슨 대통령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사면을 해버렸다. 그런데 그 포드 대통령이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다 사면 처리 없는 걸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이런 일들을 들춰내는 거는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고 오히려 그 미국의 손해를 초래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미국을 우습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다 들춰내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그 취지를 가지고 그 전임 대통령을 관련된 이슈들을 다 사면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론의 몰매를 맞으면서 이제 그 반대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포드가 그 지미 카터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재선에 되지 못하고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의 그 물려받은 임기만 하고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그런 대통령인데, 포드 대통령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뒤에 한 40년 정도가 지나서 2016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인가 15년인가, 그때 이제 그 포드 대통령이 그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는 이번에 어제 사망을 했죠. 그저께 사망을 했는데, 포드 대통령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분은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그 이분이 사망을 했을 때에 그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 언론사들이 이제 그 70년대 말 그 당시에 포드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욕했던 그 언론사들이 다 와가지고 그 포드 대통령을 추모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의 판단이 맞았어. 각하 당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었습니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자기가 그 선거에는 그 불리하게 작용할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닉슨 대통령 관련된 그런 것들을 그 정리해 나갔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됐다. 당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죽으신 그 이제 조의를 표하는 그 장소에서 그 각 언론사들의 그 당시에 그런 그 반대 의견을 냈던, 반대 여론을 조성했던 그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사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저는 정말 진짜 무섭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한국의 2024년도에 이 상황에 대통령한테 무슨 내란죄를, 우리나라에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내란죄가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 못하게 하고 경찰에서만 수사를 하게 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내란죄는 그냥 그 국민들이 막 반란 같은 거 일으키는 거가 내란죄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해야 된다. 그게 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경우는 자기가 장기 독재하려고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 독재하려고 지금 그 계엄 선포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걸 지금 내란죄를 입히고 있고, 또 지금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국익에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 특히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에 그 MZ 세대들도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 유튜브 숫자 보시는 분들의 숫자는 적지만 버터플라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명이라도 본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전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금 대통령한테 탄핵도 지금 말도 안 되는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또 체포한다느니,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어떤 그 사람들이 국가관이 없으면은, 국가관이 있는 사람들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관이 없는 사람들은 종족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종족이 되겠습니까? 민족이 되겠습니까? 올바른 지금 정치 현실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물론 이 사회적인 이 참사도 생겼지만, 이런 정치 이런 것들이 그 한국 증시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겠냐, 이런 것들은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들의 어떤 정당성 자체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의 선동이라든지 이들의 행태는 정말 지금 한국의 한국의 증시 상황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 결과물로 인해서 이 한국 증시가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400 아래로 마감했고, 그 다음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6,670. 제가 2,400, 670이 다 어떤 반대 매매 라인, 그동안의 모든 악재에도 버티고 있는 라인이라고. 근데 그렇게 그 수준에서 마감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수준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정치하시는 분들, 또 이 참사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스탁 119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요, 지금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그런 국면에서요. 어떤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내년도에 얼마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5년도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데일리 시황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유튜브의 비중을 2024년도보다는 조금 좀 줄이려고 저희 그 내부의 정책적으로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데일리 시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수닥 119는요 그 제가 강연도 나가는 거 아시죠? 그 학교에도 나가고 그 외부 강연도 나가지만 또 그 어떤 부티크 형태로 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들 저희들하고 디자인을 해드리니까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그게 열려 있으니까 상담 받으셔서 어떤 부분의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쪽으로 어떤 강연 같은 거를 한번 초대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 비즈니스 자원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그 어려운 장세에서도요 나름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2024년도에 이런 종목들마저도 매매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났겠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장세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거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그래도 잘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포트폴리오 한번 믿어보시고 이 포트폴리오 같이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뭐 또 증시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질문이라든지 뭐 알고 싶은 부분들 Q&A 이런 것들 뭐 유튜브 하다가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스탁119 물론 이제 그 저의 그 팬들로 형성이 된 그런 커뮤니티 모임인데요. 저희 자주 모이거든요. 그래서 증시 얘기도 하고 나라 얘기도 하고 또 같이 어떤 어떤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임 같은 거 자주 가지고 있고 저하고 소통 가까이서 아주 가깝게 가족 이상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섹터별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요. 010-6656-9502 010-6656-9502로요. 그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콜백을 해드리니까 문자로 이렇게 참여 문의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도요. 항상 그 성실하고 또 팩트에 기반하고 그리고 소신 있고 그리고 뒷북치지 않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리드를 해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날인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